여러분 오늘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독소 전쟁에서 쿠르스크 전투가 다른 전투들에 비해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더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투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레닌그라드 전투가 더 이 빵이 커요. 호쾌하고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쿠르스크 전투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피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보면 들어간 소련군 전력이 야전군 14개, 기갑군 1개예요. 그런데 쿠르스크 전투는 야전군이 22개가 들어갔고 기갑군이 5개가 들어갔어요. 투입된 병력 규모만 봐도 스탈린그라드와 쌍벽을 이루는 대규모 전투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90년대 매직 존슨이었다. 쿠르스크 전투는 2000년대의 마이클 조던 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느낌 오는 분들은 바로 올 겁니다. 작전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8월 21일에 시작해서 1943년 2월 2일에 끝났죠. 전세는 되돌릴 수 없이 역전됐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소련에게 이제 유리하게. 독일군에게는 이제 퇴각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퇴각하는 과정에서 소련군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강요를 해서 서유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소련의 이 붉은 군대가 한동안 재기할 수 없도록 되갚아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독일의 만슈타인 장군도 그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련군도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 소련이 교착 상태를 인정하도록 소련군을 더 몰아붙여야겠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자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나의 절망적인 희망이다. 이 시점에서 이미 만슈타인 장군도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뒤집을 수 없겠구나,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군에게 다행인 것 하나는 겨울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1943년 봄이 됐죠. 스탈린그라드로부터 독일을 격퇴한 소련 주공부대가 지금 기동로를 따라서 독일군을 추격을 하고 있죠. 이때 소련군이 도로가 굉장히 잘 발달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곳 2군데가 있는데 키예프, 민스크예요. 여기로 이어지는 쿠르스크 방면으로 깊숙이 돌파를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독일군은 어떻게 하겠어요? 쿠르스크에 돌파구가 뚫렸으니까 이 돌파구 확장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여기다 다 투입을 하겠죠. 쿠르스크 일대에 정말 밀도 높은 교전이 이제 벌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때 독일군은 뭐 하고 있었냐면 쿠르스크 돌파구 내에 들어온 소련군을 경멸하고 다시 공세로 전환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독일군의 공세적인 작전을 실시하라고 총통의 전략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후퇴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총통의 명령이 내려갔어. 지금 그리고 이 총통 히틀러는 거의 미친 자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독일군의 만슈타인 장군이 중부 집단군의 일부를 빼내가지고 쿠르스크 쪽에 증원하는 방책을 제시를 해요. 물론 여러 장군들은 그거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거 해서 뭐하냐, 총통이 하라는 대로 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히틀러와 만슈타인 장군이 원하는 방안대로 제4기갑군을 주력으로 하는 총 16개 사단을 투입을 하기로 하고, 이때 남부 집단군뿐만이 아니라 중부 집단군에 있는 제9군도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련군을 틀어막고 기회가 되면 얘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이죠. 이때의 양측의 전력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독일군이 사단 50개를 모아놓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부조선 전체에 병력이 311만 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90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와 자주포는 전체적으로 3,200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차 1,855대, 자주포 533문, 항공기는 동부전선 전체에서 3,000기가 가용했는데 이 중에 2,000기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전선 전체의 전력 중에서 반 정도를 여기다 갖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독일군이 이 쿠르스크 전투에 전차 및 자주포 3만 대를 갖다 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기에 독일이 처음 공격할 때 갖다 부은 전차의 수가 처음에 2,600대예요. 41년이 됐을 때는 약 6,000대가 좀 넘어요. 그런데 무슨 43년에 갑자기 동부전선에 3만 대가 집결합니까? 저번에 러시아에서 성체 지을 때 들어간 인원들이 7만 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7만 명이 동시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총 투입된 숫자. 그러니까는 쿠르스크 전투에서 3만 대가 들어간 건 뭐냐면 총 3만 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야 우리 빠질게 다음 들어가고 그걸 다 중첩해서 카운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3만 대가 들어갔어. 이거 최고다. 따봉이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독일군 숫자도 얘기했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소련군 숫자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상대방인 소련군은 어땠느냐. 일대에 집결한 소련군이 동부전선에 총 640만 명 중에 병력을 133만 명을 넣었어요. 그리고 야포는 동부전선 전체에 있는 9만 9천 문 중에서 자그마치 2만 문. 전차가 그 동부전선 전체에 막 지금 뽑아내고 있잖아요. 10,000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3,600대를 크루스크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군은 이미 이제 굉장히 절대 우세죠. 10,000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130대를 이 크루스크 전투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가용 전력의 3분의 1 정도를 크루스크 전투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된 운용을 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독일군은 퇴각을 하다가 공격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계획을 잘 수립해야죠. 그래서 작전의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소련군이 아직 피해로부터 회복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차라리 밀어붙이자. 이거를 전제로 하고 공격 작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1943년 3월 13일에 작전명령 제5호를 발령합니다. 쿠르스크 내에 있는 소련군을 경멸하라. 그런데 이 경멸하는 공격을 4월에 실시하라. 그러면서 준비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독일군이 그러면서 이 계획을 발전시켜서 시타델 작전, 성체 작전이라고 그러죠.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는 히틀러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전을 구상하고 전략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육군 총참모장 쿠어트 자이칠러 장군입니다. 자이칠러 장군이 쿠르스크 돌출부에서 구체적으로 오리올 방면, 그 다음에 벨고로드 방면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양쪽에서 이제 양익 포위를 해서 그 속에 있는 소련군을 경멸하자, 이런 큰 구상을 내놓죠. 이 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논리를 만들어야 장군들을 이제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설득의 1번에 뭘로냐면 신형 무기인 티거1 판터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페르디난트 자주포까지 들어가면 소련군을 씹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자이칠러 장군이 정말로 이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특히 판터 전차, 이것이 전장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때의 판터 전차는 말하자면 미완성품이죠. 결정적으로 무겁고 느려가지고 소련의 T-34 전차를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자이칠러 장군이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고장이 너무 자주 났다는 거죠. 이것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티거1도 문제죠. 이게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1942년 8월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첫 전투 실험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너무나 불안전한 상태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 티거1이 무거워서 시속 38km예요. T-34는 시속 55km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죠. 등치도 크잖아요. 느리고 등치 크니까 그냥 타깃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기상과 지형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어요. 이때 독일군 공격 루트에 봄이 되니까 얼음이 녹은 건 좋은데 거대한 습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온통 다 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창에서는 작전 개시일이 미뤄지리라는 것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일이죠. 히틀러는 공격을 빨리 하라고 체근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작전명령 제6호를 발령을 해요. 히틀러가 4월 28일로부터 6일 동안 니네 공격해. 니네 안 하면 큰일 난다.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를린 회의를 한번 볼까요? 4월 중순부터 연달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히틀러가 이때까지는 공격해 하고 최후 통첩을 내린 그날 예하부대로 지침이 다시 내려가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작전 준비 명령을 취소한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하부대는 완전히 혼선이 거듭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제9군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와요. 지금 우리가 첩보부대를 보내서 소련군의 동향을 읽었는데 소련군이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할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했을 때 그것을 역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책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일단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다 집합을 시킵니다. 야, 5월 3일, 5월 4일 이때 다 모여. 그래갖고 이 양일간에 이번에 이제 뮌헨에서 회의를 합니다. 히틀러가 사전에 야, 우리 안건 이거야 했는데 뭐냐면 남쪽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여름에 공격을 하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개의 논의를 할 테니까 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이제 자이칠러 장군부터 당대의 이제 원수들, 대장들이 다 모이는 거죠. 구데리안 장군도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말문을 열어요. 회의록이 공개돼 있습니다. 자이칠러 장군이 소련군을 양익 포위해서 공격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군 사령관인 발터 모델 장군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터 모델 장군이 항공 정찰 사진을 딱 꺼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공격해서 뚫습니까? 하고 항공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진이 그 앞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그 사진이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발터 모델 장군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패배, 죽음을 직감하고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 남아지지가 않는데 이걸 보면은 발터 모델 장군이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부 전선을 촬영한 독일군의 항공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쿠르스크입니다. 여기 보세요. 외과까지 나와 있진 않은데 사진에 보이는 이 도로 거기에 그 각 격자 전부 당시에는 진지 및 참호로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바깥쪽 외곽으로 많게는 6겹의 진지와 교통호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건설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소련군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토 모델 장군이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소련의 신형 대전차 무기 이것이 나왔는데 독일군 4호 전차를 가지고는 이것을 당해낼 수 없다. 이때 이제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싹 끌어들입니다. 만슈타인 장군,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로서는 2개의 완편된 보병사단을 증원을 해서 투입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후대의 군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만슈타인이 이때 반 정도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심기도 살펴야 되고 현재 가용한 부대를 딱 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2개 사단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대안이라고 대충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눈치 빠른 히틀러가 그러면 2개 사단을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로 충분하냐?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한 번 더 양파 껍질을 까는 거죠. 만슈타인은 여기서 말을 흐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하의 만슈타인도 히틀러 같은 미친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이다. 지금 하다가 5월, 6월 지나가면 가을 우기에 이어서 동계가 온다. 그러면 다시 악몽 같은 러시아 동장군하고 싸워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격하자. 이게 중론이 돼요. 이때 구데리안 장군이 빡쳐갖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방안이 어디 있느냐. 구데리안 장군은 공격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데리안 장군이 왜 공격을 하느냐. 공격을 한다고 정말 성공한다고 믿느냐? 너네 미쳤냐? 그러면서 회의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표현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상 회의에서 신형무기가 나왔는데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이러면 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짓은 안 하는데 구데리안 장군도 이제 너무나 열받은 거죠. 니네 신형무기 그 무기 진짜 봤어? 나는 가서 봤어. 쏴봤어. 계속 고장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못 써먹어. 하지만 얘기는 안 통하죠. 공격하기로 했으니까. 독일군이 그래서 작전 개시를 7월 5일로 일단 정해놓고 이제 갑니다. 이때 소련군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방어 준비를 상당히 잘 갖춰놨죠. 소련군은 지금 돌파구를 확장하던 도중에 독일군이 역공격을 기습을 가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쿠르스크 내에서 방어 준비를 한 거잖아요. 소련군 장군들은 계속 공격을 밀어붙이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잠재워버린 게 주코프, 바실리에프 이 두 천재적인 장군입니다. 방어해야 된다 지금 신났다고 공격해서 들어가다간 작살난다. 독일군도 그래서 작살난 거다. 그래서 스탈린조차 공격을 원했지만 주코프 장군하고 바실리프 장군이 너무나 밀어붙여서 방어를 하기도 해요. 소련군이 방자의 이점을 최대하기 위해서 쿠르스크 일대의 민간인을 모두 징집해갖고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면 무려 총인원 30만 명을 동원을 해서 총 전장 5,000km에 달하는 전선을 구축을 했고 중심을 175km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은 육중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각종 목책, 철조망, 대전차호, 또 지뢰지대를 지뢰를 40만 개를 가까이를 묻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완성된다면 구데리안 장군이 한 100명이 와도 이거는 아마 돌파를 못했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이 시기쯤에 쿠르스크 돌출과 그 주변은 정말 뚫을 수 없는 방어선이 된 것인데 프랑스가 만들었던 마지노선이 현대식의 요새를 지하로 깊이 깔아놓은 거라면 이 쿠르스크는 중세식의 요새를 수평으로 깔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방어선만 구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질리실 거예요. 1.6km당 들어간 소련군의 야포 및 박격포가 148문이에요. 그리고 각 사단에 전차 연대를 2개씩 줬어요. 그리고 그 전차 여단에는 전부 다 대전차 무기를 다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방어입니다. 여기에 아까 지뢰 40만 발 진짜 무식하게 박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km 정면에 대전차 지뢰를 2,400발,
대인지뢰를 2,700발을 깔았대요. 러시아는 말 그대로 이건 철통방어죠. 우주방어죠. 그 다음에 잘한 게 소련이 첩보 수집을 잘했어요. 독일군의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주코프 장군이 이때 다 알고 있었어요. 읽고 알고 있었어요. 독일군 무선을 감청해가지고 암호를 해독해서 독일군의 어떤 부대가 어디로 얼마만큼 오는지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스위스에서 활약하고 있던 그 첩보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루시라는 사람인데 본명은 루돌프 로슬러입니다. 이 사람 암호명 루시가 독일 신무기의 실험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독일 후방 지역에 이미 소련 첩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시가 얘기했던 신무기가 지금 독일군 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총공세를 독일군이 펼치겠다는 것을 이러한 첩보 보고를 통해서 주코프 장군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공중 지상 정찰을 실시를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 정찰만 105회를 했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누가 이거를 생각해냈을까?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나 봐. 전방에서 전투하는 부대에 독일어 통역 가능자를 배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독일군 포로 잡히면 바로 독일어로 니네 계획 뭐야? 상급자 누구야? 그때 신문한 결과를 작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방어를 하기 전에 방어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적극적인 공세 행동을 소련군이 했단 말이죠. 독일군이 공격하기 전에 정말 지겹도록 후방에 매복을 하고 습격 작전을 펼쳐요. 자그마치 2달, 3달 동안 2,600번을 야간에 매복 및 기습을 해요. 독일군을.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총화되는 것이 모스크바 회의입니다. 4월 12일에 주요 지휘관 참모가 다 모여서 이 쿠르스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쿠르스크 돌출부 내에서 최대한 많은 방어선을 준비해서 독일군의 소모를 강요한다. 이것이 최종 목표로 정해져요. 독일군하고 소련군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3년 5월로 가보죠. 소련군이 처음에는 독일군이 5월에 공격할 줄 알았어요. 첩보를 다 입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독일군이 공격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모을 이 시간 이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려요. 소련군은 지금 공격을 하다가 말고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방어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지금 막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군이 공격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안에서 이제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봐 지금 독일군 저러고 있는데 뭘 공격한다고 그래. 우리 공격 계속 했어야 됐지. 특히 이제 바투틴 장군이라는 사람이 갑툭튀 해가지고 야 예방 공격을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쿠르스크 돌출부 일대에 독일군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남쪽으로 벨고로드에서 하르키프 방면으로 쫙 우리가 돌아가지고 독일군의 직후방을 공격을 해버리자. 주코프 장군이 절대 반대합니다. 한 발도 안 물려. 방어해야 됩니다. 독일군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공격을 시작해서 진지를 막 나온 독일군을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다립시다. 그게 또 의외로 먹혀요. 자, 이제 43년 6월로 넘어갑시다. 결국 6월 18일에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7월 3일에 공격하라우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7월 5일로 수정이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격은 완전히 정해진 거죠. 6월 16일에 구데리안이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지금 판터 전차 못 쓴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공격을 하자고 한단 말입니까? 총통?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소용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6월 말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소련은 이제 독소전쟁 초기의 피해를 어느 정도 추스렀어요. 그리고 동원령에서 병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었고 미국의 무기 장비가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레닌그라드에서 전차가 쑥쑥 뽑혀나오고 있고 일본이 극동군을 소련 쪽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물리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극동군의 일부를 또 전선에 투입을 하고 있었죠. 소련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 시기 소련군이 독일군 작전구역 내에 침투시켰던 소규모 첩보 수집 부대를 통해서 독일군이 공격 준비 진지에서 땅 위로 나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보고를 해와요. 결국 이제 그 보고는 들어맞죠. 7월 5일 새벽에 독일군이 공격을 위해서 움직이자마자 그것을 마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소련군의 항공과 포병 화력이 독일군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쿠르스크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 9군의 사령관이 지금 누구예요? 방어 제일 잘했다는 말터 모델 장군이죠. 독일군 공격 선두는 3개 기갑 군단과 차량화된 1개 포병 군단이었는데 소련군이 그냥 방어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를 쐐기식으로 공격을 해요. 여기서 독일군은 순식간에 공격의 템포를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것은 당연히 공격을 시작한 독일군이죠. 독일군이 그래서 소련의 측방을 공격합니다. 근데 마침 여기가 소련군 방어선의 혈자리였어요. 소련군도 다급하잖아요. 아껴놨던 예비 정예를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거기에 새로 배치된 티거하고 판터를 집어넣습니다. 티거하고 판터를 그냥 있는 거를 다 털어서 넣어요.